안녕하십니까. 숲으로 가는 길의 숲길 아저씨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양평에 있는 처형집에 갔어요. 산수유꽃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이제 곧 개나리 진달래가 산천을 뒤덮을 듯 하네요. 네, 오늘 가져온 책은 삶을 견디는 기쁨, 저자 헤르만 헤세, 펴낸 곳은 문예춘추사입니다. 헤세는 1877년에 출생한 독일계 스위스인이며 시인, 소설가, 화가입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자기 발전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그의 글에는 삶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때때로 가혹하더라도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연을 사랑했고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이 강조됩니다. 나무, 강, 새벽빛 같은 자연의 요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말하죠. 이 책이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삶을 견디는 기쁨, 숲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기쁨,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 우리는 종종 얼굴에 미소를 띠며 선인들이 쓴 서정적이며 감성적인 여담을 읽는다. 우리의 조상들이 시간에 쫓긴 나머지 무언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던가? 일전에 프리드리 슐레겔이 쓴 게으름에 관한 시선집을 읽으며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을 지워버리기 어려웠다. 만약 그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아야 했다면 그는 얼마나 긴 한숨을 내쉬며 괴로워했을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늘 서두르도록 교육받는 것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줄곧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좁아짐을 내는 것이 우리가 겨우 여가 시간을 누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여가 시간에도 서두르고 바삐 움직이는 것이 일을 할 때보다 신경을 덜 쓴다거나 덜 피로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많이, 가능한 빠르게가 되었다. 그 결과 쾌락은 점점 더 많아졌지만 즐거움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도시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참가하거나 놀이공원이라도 찾아간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에 몸은 달아오르고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뻑뻑해진 눈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온통 힘든 기억들만 머릿속에 간직하게 된다. 그렇게 늘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과도한 방법으로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태도는 연극이나 오페라 혹은 연주회나 그림 전시회를 볼 때도 쉽게 나타난다. 현대적인 예술 전시회를 찾아가 관람하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문 일이 되었다. 부자라고 해서 그런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들은 우리처럼 아둥바둥 살지 않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늘 신경 써야 하고 그들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다만 별로 현대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 내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생각 하나를 말하고 싶다. 적당한 쾌락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삶이 주는 맛을 이중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기쁨을 간과하지 말라는 조언도 꼭 하고 싶다. 결국 내 말의 핵심은 절제이다. 굳이 어느 오페라 공연에 초연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간지를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유행이나 관습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몇 알고 있다.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들은 그런 용기를 낸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기 관람권을 끊어두기는 했지만 시간 여유가 있을 때마다 극장에 간다 하더라도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는 조급함에 쫓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 분명 그는 매주 시간에 쫓겨 극장에 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을 들여다보는 일에 익숙한 어떤 사람이 바쁜 일상 중에서도 1시간 정도 시간을 쪼개어 몇 점의 대작만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낸다면 그는 그것으로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책벌레라고 불리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간서적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 함께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짜증날 수도 있다. 몇 번은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스스로 여유 있는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해진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10시간 정도 잠을 푹 자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느라 소비해버린 시간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쾌락을 대체할 만큼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게 될 것이다. 절제된 행동 습관은 사소한 기쁨을 내면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어 쾌락을 만끽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 그런 능력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데 현대생활에서 왜곡되고 잃어버린 가치인 유쾌함, 사랑, 서정성과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한다. 이른바 시간에 쫓기며 돈에 연연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작은 기쁨들은 일생의 곳곳에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일에만 몰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둔감한 감성으로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 것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시구하지도 않으며 많은 돈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난한 사람들조차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맛보는 것에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런 기쁨 중 가장 으뜸은 우리가 날마다 자연을 접하면서 맛보고 누리는 즐거움이다. 현대사회를 살아내느라 특히나 혹사당하며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해야만 했던 눈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움을 만끽할 수도 있다. 아침에 일터로 갈 때 만나게 되는 나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잠에서 깨어나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빠른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하느라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두르면서 바닥만 보고 걷거나 기껏 시선을 들어도 지나가는 사람의 옷차림이나 얼굴만 흩어볼 뿐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딱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라. 한 그루의 나무와 한 뼘의 하늘은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 굳이 파란 하늘일 필요도 없다. 햇살은 어느 하늘 아래에서도 느낄 수 있다. 아침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을 가지면 어느 날 문득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공기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일터로 향하는 도중에도 신선한 아침의 숨결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 새롭게 느껴지고 심지어 집집마다 지붕의 모양이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눈에 들어올 것이다.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면 하루 종일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자연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당신은 어느새 당신 주변에 수많은 작은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당신이 걷는 길에 잇닿는 자연의 섬세함을 관찰함으로써 작은 생물들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의식적으로라도 훈련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뼘의 하늘,
초록의 나뭇가지로 뒤덮인 정원의 울타리, 튼튼한 말, 멋진 개, 삼삼오오 때를 지어가는 아이들, 아름답게 감아올린 여인의 머리. 우리는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자연에 눈을 뜬 사람들은 거리를 걷는 도중에도 단 1분도 허비하지 않은 채 소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 많은 것들을 보지만 눈은 절대로 피곤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맑아진다. 설령 내 흥미를 끌지 않거나 보기 흉하게 생긴 것들이라도 모든 사물들은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감추고 있다.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보려는 마음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든다. 내가 오랫동안 작업했던 집 맞은편에 여학교가 있었다. 10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그 집에서 내다 보이는 쪽 운동장에 나와 놀고는 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글쓰기에 방해받기도 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많은 일을 해냈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느끼고 생활의 활기를 찾았는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생기에 넘치는 아이들, 활발하고 호기심이 가득 찬 눈망울, 날렵하고 민첩한 아이들의 움직임이 내 마음속에 삶에 대한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었다. 승마학교나 닭훈련소 같은 것도 내게 비슷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다. 집벽 등의 단색 벽면에 비치는 빛의 변화를 한 번쯤 눈여겨본 사람이라면 우리의 눈은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며 사물을 보며 즐거움을 찾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지 무엇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누구나 사소한 기쁨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꽃이나 열매에서 나는 아주 특별한 향기를 맡는다든가,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라든가, 아이들이 조잘거리며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경험 같은 거 말이다. 어떤 노랫말을 흥얼거리거나 휘파람을 부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소한 일들과 그로 인해 얻는 작은 기쁨들을 하나하나 꿰어 우리의 삶을 엮어 나간다. 시간이 부족하다며 늘 전전긍긍하고 재미있는 일이 없다며 항상 따분해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날마다 벌어지는 사소한 기쁨들을 가능한 한 많이 경험하고 거창하고 짜릿한 쾌락은 휴가를 즐길 때나 특별한 시간을 보낼 때 조금씩 맛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지친 몸을 추스리고 일상의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거창한 쾌락이 아니라 사소한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가? 어느 날 문득 나는 정말 행복한가? 라는 질문이 내 마음속에 비눗방울처럼 살포시 떠올랐다. 당연히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아니,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은 것도 같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행복은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하나의 단어일 뿐이며 그 안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그저 그것이 다른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동안 질문이 바뀌었고 문득 궁금해졌다.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나는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가장 즐거웠던 날, 웃음이 절로 나온다. 기분 좋고 어느 때보다 순수하고 고귀한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내 기억 속에는 10개, 100개,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름대로 아름답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수많은 기억들이 끝없이 떠올랐다. 얼마나 많은 햇살이 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얼마나 많은 강물들이 내 몸을 식혀주고 얼마나 많은 길들이 나를 인도해주고 얼마나 많은 시냇물이 내 곁을 흘러갔던가. 나는 파란 하늘을 얼마나 자주 올려다보았고 도저히 잊을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생동감이 넘쳤으며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눈망울을 얼마나 자주 보아왔던가. 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사랑해 왔었나. 그런 순간들을 되새겨보면 그것들은 다른 어느 순간보다 아름다웠다. 물론 찻잔을 서서히 비우고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지금 이 순간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말 그렇다. 나는 계속 꿈을 꾼다. 아, 저 기억의 바다에서 다른 그림들이 솟구친다. 고통의 시간, 슬픔의 나날, 부끄러움과 후회로 얼룩진 기억. 실패를 경험한 순간, 죽음을 느꼈던 공포의 기억들이다. 첫사랑의 아픔에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던 날도 생각난다. 어느 날 누군가 내게 찾아와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서 임종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주던 날. 젊은 시절에 절친한 친구가 나를 혹독하게 비판하던 밤. 열정어린 작업으로 작업들은 많아졌지만 빵을 살 돈이 없어서 난감해하던 청춘. 사랑하는 친구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것을 그저 옆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 도와주지도 못하고 위로하지도 못한 채 고통을 줄일 수 없었던 수많은 시간들. 돈이 아주 많고 나보다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듯한 태도로 대할 때 그저 움켜진 주먹을 숨기며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순간들. 어느 모임에 참석했을 때 낡은 양복의 꿰맨 부분을 애써 손으로 가리려고 했던 일. 잠 못 이루던 긴긴 밤을 견뎌야 했던 기억과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차 있던 것을 감추려 애써 장난을 치며 지나간 시간들. 절망적인 사랑과 어느 것도 믿을 수 없었던 참담한 순간들. 그리고 진행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 스스로를 책망해야만 했던 일. 우상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던 일. 기억하자면 끝이 없다. 그러나 그 수많은 순간들 중에서 어떤 것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어떤 것은 잊어버리고 어떤 것은 새롭게 되새겨야 하나.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씁쓸한 경험이라도 안 된다. 나는 꿈을 꾸듯 내게 찾아왔던 수많은 기억의 순간들을 떠올려 본다. 그렇게 많은 낮, 그렇게 많은 저녁, 그렇게 많은 시간들, 그렇게 많은 밤. 그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의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한다. 다른 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수천의 낮, 수천의 저녁, 수백만의 순간들. 내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시 기억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모두 다 가버렸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로. 오늘 저녁은 어떠한가? 이 시간은 어디로 가게 될까? 언젠가 다시 내 기억 속에서 깨어나 지나간 순간을 다시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다. 내일, 아니 모레쯤이면 잊히고 기억 속에 사장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이나 모레쯤은 지금의 내가 있는 오늘의 이 순간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숱한 날들처럼 시면을 알 수 없는 나락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짝사랑의 뜨거운 열정에 빠져서 어느 악마의 손길이 닿은 운명의 눈이 멀고 온몸은 불덩이가 된 채 불같이 일어나는 폭풍 같은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으뜸인 기억의 예술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 향유, 즉 쾌락을 즐긴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찌꺼기가 하나 남기지 않고 제거한 후 남은 달콤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한 번 향유했던 쾌락을 아득한 먼 곳에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되새기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누구나 무의식 중에 그런 과정을 되풀이한다. 누구나 유년기를 떠올리면서 그 시절 겪었던 자잘구레한 것들을 모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물든 파란 하늘에 펼쳐놓은 환상적인 기억만 떠올린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이미 지나가 버린 날들의 쾌락을 되새기는 것은 그 맛을 다시 곱씹는 일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모습, 그리움의 기억, 천상의 모습으로 승격한 추억들을 항상 새롭게 즐길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 삶에 대한 놀라운 열정과 따스한 온기, 그리고 눈부신 햇살이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표현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날에 주어진 선물을 가능한 한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아픔도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다.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다. 암울했던 날에 대한 기억도 아름답고 성스러운 기억의 한 토막이 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흐린 하늘, 바위 사이로 난쟁이 풀들이 가득하다. 나는 풀밭에 드러누워 작은 구름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천천히 황혼에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본다. 저 위에서는 여기 아래에서 감지할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있을 것이다. 조각구름들이 실밥처럼 바람에 흔들린다. 물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비가 되어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절의 때에 따라 변하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것에도 일정한 리듬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내면에 정해진 박자에 따라 움직인다. 플리스라는 교수는 인생 경로의 주기적인 귀환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수냐를 계산해냈다. 그런 계산법으로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중세에 일어난 유태의 신비설을 담은 문서 카발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카발라가 더 과학적일지도 모른다. 많은 독일 교수들이 그것을 미신 취급하며 비웃는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내 삶의 어두운 물결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다. 날짜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매일 빠짐없이 일기를 쓰는 것도 아니다. 인생의 주기적인 순환과 관련이 있는 숫자가 23인지 아니면 27인지 혹은 전혀 다른 숫자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 머릿속에 가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 세상을 가리는 것처럼 나의 세상을 가려버린다. 기쁨은 가식으로 느껴지고 음악은 맥없이 풀어진 것처럼 들린다. 무거운 마음을 짓누르고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마치 무슨 발작이라도 하듯 그런 우울한 기분이 수시로 찾아온다. 나는 그것이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찾아와 내 머리 위의 하늘을 구름으로 뒤덮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마음속의 불안으로부터 시작된다. 문득 두려움이 엄습하고 밤에 나쁜 꿈을 꾸기도 한다.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고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사람, 집, 색깔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음악은 머리를 아프게 한다. 편지도 왠지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 안에 뭔가 흉계가 숨어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럴 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고 결국 좋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는 자신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후회한다. 분노, 고통, 그리고 불만이 최고조에 다다라 모든 것에 대적하려고만 한다. 인간, 동물, 험악한 날씨, 신, 그리고 누군가가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입고 있는 옷에서까지 거부감을 나타내며 맞서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분노, 불안, 불만증과 증오는 대상에 해소되지 않으며 그런 모든 사물에 가서 꽂히지 않은 채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증오의 대상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다. 불협화음과 증오심을 세상에 꺼내온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그런 하루를 경험한 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는 편안한 휴식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세상이 무척 아름답다는 것. 다른 어떤 사람의 눈에 비치는 것보다 내게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고 색깔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고
공기가 더욱 은혜롭게 흐르고 햇빛이 더욱 부드럽게 비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느껴졌던 그 나날들로 지금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값을 치렀다는 것도 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노래를 부르고 건건하게 행동하고 술을 마시고 음악을 연주하고 시를 짓고 산책을 나가는 거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 나는 은둔자가 경전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저울이 균형을 잃어서 나쁜 시간을 감당해내기에는 좋은 시간이 너무 조금 있으며 너무 드물게 찾아온다고 말이다. 때로는 좋은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나쁜 시간은 줄어들어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느끼기도 한다.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채 어정쩡한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다. 그런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겨 고통을 받는 것이 다음에 찾아오는 축복의 순간을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무거웠던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삶은 다시 경쾌해졌고 하늘은 아름다워졌으며 산책길은 의미심장한 길이 됐다. 그런 시간이 되돌아오면 나는 아픈 몸이 회복되었을 때처럼 나른함과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씁쓸함을 느끼지 못하는 굴복감을 맛보며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지 않는 고운 마음을 갖게 된다. 삶의 곡선이 서서히 위를 향해 올라간다. 입에서 콧노래가 술술 흘러나온다. 이제는 걸어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눈길도 주고 지팡이를 이용해 장난도 치고 그렇게 생동감 넘치게 살아간다. 다시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앞으로도 위기는 다시 극복할 것이고 더 자주 그렇게 될 것이다. 혼자서 조용히 움직이는 구름 조각들로 뒤덮인 흐린 하늘이 내 마음을 반사했다거나 혹은 내가 흐린 하늘에 내 마음의 형상을 읽어냈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가끔 내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인다. 어떤 날에는 늙고 신경에 예민한 작가이자 방랑자의 감각을 지닌 나만큼 더 섬세하고 정확하고 충실하게 바람과 구름과 색깔과 향기와 습한 기운의 흐름을 잘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다가 오늘 같은 날에는 내가 실제로 무엇을 보았고 들었고 냄새 맡았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나의 내면적 삶의 모습일 뿐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힘든 시기에는 자연으로 나아가서 수동적이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 우리 작가들은 여러 방면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언어로 표현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고통을 경험해야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표현이 격양되거나 감성적이거나 고통스럽거나 우습거나 혹은 불평불만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혼자서 외롭게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도와준다는 의미를 지니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연대감을 준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해 보아야 한다. 불꽃놀이. 내 친구들은 물론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오래전부터 나에게 잔소리를 퍼붓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오늘날 인류의 자랑거리인 갖가지 발명품에 대해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며 발전의 이념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의 어떤 지도적 이념이라는 것도 믿지 않는다. 그런 반면에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나의 경외심은 무한하다.
그렇지만 내가 자연의 힘을 기만하면서까지 감탄에 맞지 않으며 애정을 갖게 되는 발명품들도 덜어 있다. 나는 그런 것들을 자연의 현상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한다. 자동차 경주 따위는 내 방에서 나를 1미터도 끌어내지 못한다. 그에 반해 나는 진심이 담긴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건축물을 바라봄으로써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인간의 정신에 경탄한다. 엄밀히 따지자면 그런 것들은 사실 내가 혐오하고 불신하는 쓸모있는 발명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유익하다고 하는 그 성과물에는 항상 불쾌한 침전물들이 따라다닌다. 그런 것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천박하고 편애하며 지나치게 성급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주는 자극에 너무나도 쉽게 휩쓸려 들어갔다가 곧 그 무가치함이나 탐욕에 부딪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고 하는 그 문화 현상들은 어디서나 추잡한 짓거리와 전쟁, 죽음, 은폐된 불행 등의 긴 꼬리를 남긴다. 문명의 뒤를 쫓아가 보면 온갖 찌꺼기와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처럼 유익한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근사한 세계 박람회나 고상한 자동차 전시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창백한 얼굴을 하고 몇 푼 안 되는 임금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강부들과 질병, 그리고 황폐함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인류는 증기기관과 터빈 장치를 갖는 대신 끝없이 파괴되어가는 지구와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며 노동자와 기업가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 그 일그러진 영혼의 모습, 파업과 전쟁 등 불행과 끔찍한 일들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반면 인간이 바이올린을 발명한 것이나 누군가 피가로의 아리아를 작곡한 것 등은 결코 그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일이다. 모차르트나 메르케로 인해 세상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은 별로 없으며 그들은 햇빛처럼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기술 분야의 회사에 직원을 고용하려면 값비싼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어떤 발명품에 대해서는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특히 나는 어린 시절부터 쓸모없다거나 게으른 것, 장난 혹은 낭비에 불과하다고 낙인 찍힌 발명품이라면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좋아했다. 그와 같은 예술에 속하는 것은 음악이나 문학과 같은 것이 전부는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 쓸모없는 예술일수록 아쉬울 때 임시 변통으로 이용되는 일이 적으며 사치와 게으름, 유치함 등을 지니고 있는 예술일수록 나는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알고 보면 인류가 항상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철저히 현실적이거나 유용한 것만 따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탐욕스럽거나 타산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게 근사하고도 묘한 경험이다. 얼마 전에 나는 또다시 그 사실을 입증해주는 너무나도 황홀한 장면을 경험하였다. 내가 사는 호숫가의 작은 도시에서 요란한 불꽃놀이가 벌어졌던 것이다.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까지 합쳐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된 그 불꽃놀이는 비용이 최소 수천 프랑은 좋게 들었을 법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내 심장은 웃고 있었다. 그 행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했지만 유용성만 따져대는 국민경제학자의 눈에는 분명 미친 짓거리로 보였을 것이다. 불꽃놀이를 주최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곳에 와 있던 휴양객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선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근사하고 무익하며 가장 빠르고 경박하면서 유쾌한 방법을 이용해 남아도는 수천 프랑을 공중으로 날려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의 그러한 의도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다. 불꽃놀이는 굉장한 대포 수레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그 소리는 전쟁과 살인에 대한 패러디로서 약삭빠른 인간이 만들어내고 사용한 가장 진지한 힘을 음악적이고 해학적으로 이용한 것이었다. 그렇게 불꽃놀이가 계속되었다. 포탄이나 유탄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로켓과 발광탄이 폭음을 내며 터졌고
처참한 비명소리 대신 황홀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 못지않은 불꽃놀이는 폭죽이 터질 때마다 화려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마음껏 발산했다. 그 밖에도 매우 현명하고 신중하며 미리 계산된 그 전쟁은 결코 일반적인 전쟁처럼 어리석고 무식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물론 진짜 포탄이 오가는 실제 전쟁도, 또 장군들이 지휘하는 전쟁도 매우 현명하고 상세한 계획과 사전 예측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전쟁은 항상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확실하게 계산된 전술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비열한 짓거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화려했던 소규모의 전쟁에서는 모든 일이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졌으며 발달과 서막에서부터 정계, 지연, 그리고 감탄을 자아내는 결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의도했던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전쟁이 참모진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이며 야만적인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과는 달리 그것은 분별력 있고 유의적이며 철저하게 정신적인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아무런 부작용 없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탕진해 버리느냐가 관건이었다. 그 문제는 아주 독창적인 방법으로 말끔하게 해결되었다. 그 방법이란 바로 대형 로켓을 몇 개 큰 다발로 묶은 다음 그것을 단시간 내에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것이었다. 그러한 진행 과정은 불꽃놀이 주최 측의 의도와도 일치했으므로 마치 악보의 마법적인 지시에 따라 연주되는 교향곡처럼 모든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의 매 순간이 우리 구경꾼들에게는 긴장과 환희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그와 더불어 고상하고 순수한 예술을 대할 때와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 신적이고 정신이 빛을 발하는 삶의 공간에 대한 기억. 아름다움이란 모두 그토록 빨리 사라지고 결국 시들어 버린다는 것에 동의하는 고통스러운 미소. 사치스러운 영국에 대담하게 동의하는 것 등등. 어쩌면 구경꾼들 중에는 이 근사하고 덧없는 연극에 들어간 돈의 10분의 1, 아니 20분의 1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따금씩 생각하는 속 좁은 불쌍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날 저녁의 축제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었듯 이 대다수의 구경꾼들은 그처럼 쓸데없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웃기도 하고 말없이 넋을 잃고 쳐다보기도 했다. 그 광경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그들은 또한 그 질서정연함에 대비되는 너무나도 명백한 무가치성, 그 무가치한 일을 위해 쏟아부은 돈과 막대한 인력 낭비, 즉 단지 잠시 즐기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작동시킨 그 기발한 기구에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에 완전히 매혹당한 구경꾼들 대부분이 그때의 체험한 감정, 즉 건건한 느낌은 주일날 교회에서 신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받는 느낌과 아주 유사한 것 같았다. 내 친구들이나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불평만 해대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 불꽃놀이가 아무리 매혹적으로 보여도 분명 그 뒤에 뭔가 불쾌한 일이 감춰져 있으리라고 의심했을 것이다. 호텔 주인과 시유회가 그 돈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간접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그런 행사를 주최했을 수도 있는 일이다. 또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돈의 대부분이 사실은 꿍꿍이를 가지고 용이 주도하게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곳, 즉 폭약 생산자의 손에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처럼 특별히 머리를 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 근사한 불꽃놀이의 체험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식의 의심을 갖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지금도 나는 거대한 황금빛 꽃받침에서 떨어져 나온 초록빛과 붉은빛의 작은 별들이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리던 모습에 도취되어 있으며 하늘을 반쯤 덮었다가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그 불꽃을 떠올리며 행복해한다. 그렇다. 나는 아직도 그 장면에 매료되어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은 정말로 장관이었다. 붉은 불꽃비가 흩날리는 눈송이처럼 조용히 밤하늘을 수놓았다가 사라지고 그 뒤에 있던 진짜 별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은 얼마나 근사했는지. 또한 당당한 모습으로 사납게 솟아오르던 독특한 형태의 로켓도 마음에 들었다. 그 로켓은 반 시간 동안 밤하늘 전체를 그 불꽃으로 채울 듯한 기세였으나 자기 궤도의 정점에 이르자마자 갑자기 성난 듯 짧은 폭발음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마치 성대한 파티에 참석하기로 결심한 신사가 연미복을 차려입고 온갖 휘장을 두른 후 파티장에 들어섰으나 그 파티장을 보는 순간 갑자기 불쾌해져 결국 입을 꾹 다문 채 돌아서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곳을 떠날 때처럼 아, 너희들 모두가 나를. 우리는 영겁의 어느 늦가을, 즉 몰락하여 소멸되어 가는 세계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처럼 여겨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세계의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소멸 과정이 종결될 때까지 앞으로 100년이 더 걸리든 10년 혹은 그 이하가 걸리든 간에 또는 핵무기 전쟁으로 인해 인류가 자멸함으로써 혹은 도덕과 정치의 붕괴로 인해 종말이 오든 아니면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기계에 의해 정복당함으로써 파멸을 자초하게 되든 간에 우리는 인도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시바 신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춤을 추면서 세상을 마구 짓밟는 최후의 시간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는 비대해진 국가 권력과 무가치한 자원 전쟁, 셀 수 없이 많은 동식물의 멸종, 아름다움과 쾌적함의 자취를 감추어버린 도시와 시골의 모습에서 세계사, 다시 말해 우리 시대의 역사가 깊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본다. 공장들은 악취를 풍기고 물은 오염되어 있으며 언어와 가치, 사고 및 신앙체계까지 병들어 시들고 있다. 조용히 그러나 급속도로 과속화되고 있는 그 붕괴의 과정의 맞은편에 과학기술적인 진흥과 그 성과에 눈부신 발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곧 기계화된 삶의 원심 분리기에서 빠져나와 우주로 향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사색가들보다 오히려 대중에게 더 많은 위안이 되고 있는 듯하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받아들이고 고독과 자연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거죠. 그가 말합니다. 행복이란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것이다.